전 대통령이 포지션을 나 암호화폐 대통령이야, 나 암호화폐 풀어줄 거야, 나 암호화폐로 후원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자들까지 표심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가 승인되는데도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표심이죠. 표심이 이 사람들의 포지션을 바꿔버린 거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17년부터) 지금까지 전업으로 그냥 투자하고 있는 그냥 개미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개미 투자자 성민국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그렇게 감흥은 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17년도에 넷플릭스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비트코인 다큐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외국 다큐였는데 그걸 보니까 아, 비트코인은 분산 원장이고 노드가 분산돼 있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은행에 대한 그 정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나온 거구나. 이 내 자산을 온전히 내가 가질 수 있구나, 동결되지 않는구나, 이런 게 되게 큰 포인트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문제는 이렇게 가격 형성이 빨리 될지 몰랐다는 게 문제라면 문제였던 건데, 이 가격이 될 줄 알았다면 비트코인만 샀겠죠. 알트코인을 안 샀겠죠. 왜냐면 그 17년 고점에 사도 2천만 원이었고 그 18년 저점에 사도 샀으면 20배였거든요. 원래 알트코인이라는 게 5배, 10배, 20배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겨우 7년만 기다렸으면 5배에서 20배를 볼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어떻게 보면 덜 고생할 거 고생한 거죠. 네. 되게 복합적인데,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그거거든요. 이 암호화폐계의 플레이어들이 이 비트코인을, 결국엔 POW이기 때문에 채굴을 하잖아요. 이 채굴하는 채굴 비용이 비트코인의 가치로,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인정해주는 이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 아니냐.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는데 1억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비트코인 1억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거는 지금 가격을 보기 때문에 당연하다 생각하는 거고, 이게 사실상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웅달코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것도 POW여서 채굴을 할 수 있고, 만약에 1 웅달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1억이 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1억 원어치의 그 웅달코인을 얻기 위해 다 채굴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들였고 웅달코인 한 개를 얻었는데, 이거를 당장에 나 이거 1억에 채굴했으니까 1억에 사줘 하면은 사줄 사람 없거든요. 왜냐면 이 웅달코인 한 개가 1억이라는 거를, 채굴 비용 때문에 1억이라는 걸 인정해주는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그 가치를 못 받는 건데, 여긴 되게 신기한 게 채굴 비용이 1억 원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1억이다 라는 이 관점을 여기 암호화폐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모두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 인정해주는 커뮤니티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형성하는 데 되게 중요한 요인이고, 앞으로 채굴 비용이 10억이 되면 당연히 10억이지 이런 관점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채굴 비용은 이 비트코인의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아무 상관없는 건데 사람들이 상상력이 좋기 때문에 연관을 시켜버린 거죠. 예를 들어 더 극단적으로 가면, 웅달코인이 예시가 안 된다면 더 극단적으로 가면은, 제가 쓰레기 100kg을 1억을 들여서 채굴을 했어요. 이 쓰레기 당장에 내가 1억 들었다고 100kg 1억에 사줄 사람 없잖아요. 왜냐면 인정해주는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플레이어들이 이 판을 키웠구나, 이런 현상을 만들었구나, 이 관점을 되게 주의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있으려면 저는 되게 그 포인트가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아직도 안 좋잖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자체를 안 좋게 보거든요. 아직도 투기적인 자산으로 봐요. 실제로는 지정학적 자산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됐고 지정학적 자산인데 불구하고, 한마디로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 이 투기적인 자산으로 보는 시선이 지정학적 자산으로 보는 시선으로 바뀌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정학적 자산으로 제일 예시 들기 좋은 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거든요. 그때 제일 그나마 피해를 덜 봤던 분들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로 자기 자산을 들고 있던 분들은 피란을 갈 때 자기 자산을 온전히 들고 나갈 수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났는데 당연히 부동산 땅에 붙어 있으니까 못 가져가죠. 그리고 당연히 은행은 동결됐기 때문에 돈을 들고 갈 수 없고, 예를 들어 금 같은 걸 들고 가려고 하더라도 부피가 크고 보이기 때문에 도둑 맞을 수도 있고 압류당할 수 있거든요. 그 정부에 그 군대에 압류당할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내가 프라이빗 키만 제대로 보관하고 있었다면은
이거를 이렇게 내가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1조가 됐든 그대로 가져나갈 수 있었거든요. 이런 포인트가 지정학적 자산으로 엄청 큰 역할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정학적 자산으로 안 본다고 보는 이유가, 예를 들어 4월 달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한다는 뉴스가 4월 달에 나왔었어요. 실제로도 좀 공격을 했었고, 그러면 이걸 사람들이 지정학적 자산으로 느꼈으면 오히려 전쟁이 났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필요하다는 수요가 많아져서 가격이 오를 거라고 판단하고 가격이 올랐어야 되는데 8% 이상 하락했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크게 전쟁이 나면 또 경제 상황이 악화될 거고,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비트코인도 하락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매도할 거야 하는 분위기로 본 거죠. 왜냐면 비트코인을 투기적인 자산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하락한 거거든요. 그때도 지정학적 자산으로 보는 플레이어들이 더 많았다면 가격이 상승했겠죠. 오히려 전쟁이 났기 때문에 수요가 늘 거라고 판단했을 건데 반대였던 거죠. 아직까지는. 결국에는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이잖아요. 결국에는 이 바이든 정부도 맨 처음 포지션을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러니까 암호화폐 자체를 되게 부정적으로 봤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이 바이든 정부가 한 게 없고 오히려 손해만 보고 이 경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 금리 올려서 물가 잡는다고 했는데도 그런 것도 제대로 못 잡았고, 바이든 정부가 여태까지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때 딱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포지션을 나 암호화폐 대통령이야, 나 암호화폐 풀어줄 거야, 나 암호화폐로 그러니까 후원받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오히려 바이든 정부는 암호화폐 투자자들까지 그 표심을 잃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는데도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표심이죠. 표심이 이 사람들의 포지션을 바꿔버린 거죠.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실제로 비트코인을 처음에 긍정적으로 봤는지 부정적으로 봤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긍정적으로 보는 포지션이 됐다는 게 중요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갑에 알트코인을 보낸대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제가 최근에 봤던 걸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100만 달러 이상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조금씩 그냥 넣어주니까. 그런데 비트코인도 어차피 알트코인도 같이 가려면 비트코인이 분명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죠.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진짜 지각 변동이 진짜 일어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현물 ETF가 된 거지 화폐로 보는 건 아니잖아요. 상품으로 보는 거지. 그런데 제일 이 지구의 나름 지구 경찰이라고 보는 이 미국이 인정을 해버리면 다른 정부들도 그게 분위기가 인정하는 분위기로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 현물 ETF 이후에 좀 포지션을 바꾸고 있잖아요, 각국 정부들이. 그런데 그 정도까지 급진적으로 나간다? 그럼 세상이 뒤집히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부자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다시피 결국에는 부자들이 못 들어왔던 거는 이거를 내 돈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기간이 없었기 때문인데, 이렇게 깊숙하게 확 들어와 버리면은 쉽게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판이 커진 건 좋은데 이 우리 같은 개미들의 낭만의 시대는 끝난 거죠. 그 부자들의 놀이터가 된 거죠. 충분히 제가 그 정도의 부자는 아니고 그 정도의 권력 있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상식적으로 저희만 하더라도 그 정도의 위치가 되면은 찍어 눌러서 어차피 끝까지 가져갈 거 50년 100년 끌고 갈 거라면은 찍어 누른 다음에 싸게 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은 좀 특히 월가에 있는 높은 분들이 계속 말을 바꾸잖아요. 나쁜 거라 그랬다가 좋은 거라 그랬다가. 예를 들어 블랙록 회장도 맨 처음에는 진짜로 나쁜 거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금 세탁 같은 거에 쓰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했는데 지금은 지정학적 자산이라고 좋아하잖아요. 블랙록 회장도. 그런 식으로 포지션이 엎치락 뒤치락 하기 때문에 너무 그 나쁘게 말하는 것도 고지것대로는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찍어 누른다? 그건 충분히 타당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재에 너무 안 휘둘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억이 중요한 액수였잖아요. 단위가. 왜냐면 단위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미국이나 서구권에서는 10만 달러를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그게 앞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10만 달러를 만들려는 판을 짜려고 한다면 그렇게 갈 거고, 아니면은 이 마운트 곡스 같은 악재를 이용해서 떨어뜨린다면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기 힘든 것 같아요. 결국에는 큰 손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 이더리움 ETF 때문에 결국에는 비트코인도 됐는데 이더리움 현물 ETF까지 돼버렸기 때문에
처음에는 비트코인만 인정하는 거야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사실상 이더리움까지 됐다는 거는 암호화폐 판을 거의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알트코인 저런 알트코인에 투자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다 비트코인에 담게 돼서 비트코인은 결국엔 긍정적인 영향이 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걸 기회로 보면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다 너무 재면은 너무 계산하면은 손해 보거든요. 그냥 내가 판단 내렸을 때 내 논리가 진짜 확실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런 논리를 펼쳤으면은 그 관점으로 도전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단지 투자는 본인 선택이기 때문에 좀 그 리스크는 감당해야죠. 결국에는 그 좀 현금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진짜 비트코인 예를 들어 지금 거의 1억에 근접했지만 10억 간다 100억 간다라고 믿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자금력을 총동원하면은 절대 버틸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제가 500만 원 남은 거를 손절 쳤잖아요. 그런데 그게 나중에 50억이 된 거고 그 이유도 내가 500만 원이라도 건지려는 마음 때문에 팔게 된 거거든요. 내가 그때 500만 원이라는 내 자산이 더 있었으면은 그 500만 원을 안 팔았겠죠. 한마디로 현금이 없어서 못 버틴 거죠. 내가 믿고 투자하더라도 현금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가벼운 마음가짐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현금 비중을 좀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호재는 이제 개인의 게임이 끝났기 때문에 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그런 거 다 뉴스로 모든 자금에 다 그런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기관들이 점점 진입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호재거든요. 단지 암호화폐판이 반응이 느려가지고 선 반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뉴스들이 좀 찌라시 같은 뉴스들도 좀 더 종합해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악재는 없거든요. 악재라고 치면 아까 같은 마운트곡스 정도.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이 점점 들어오고 기관들이 판을 키우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제 21년도부터 암호화폐 그러니까 다시 투자하다가 알트코인 투자하다가 비트코인에 대해 내가 좀 무지했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유튜브에 그냥 비트코인을 검색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혜족보 채널이 제일 최상단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태민 작가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였고 비트코인에 대한 강의를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보다가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언제 한 22년도쯤인가 대청봉 코인이라는 걸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이 비트모빅이 대청봉 코인이라고 이름이 임의로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청봉 코인을 아무리 들으면 들을수록 좀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졌어요. 제가 암호화폐 투자했던 느낌상 이거는 가치가 이미 좀 형성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잘 투자하면 이미 은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서 계속 모을 것만 기다리다가 이게 쭉 투자하게 된 거였죠.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대청봉으로 올라와라 그러면 코인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했던 거였거든요. 대청봉에 에어드롭을 할 거니까 대청봉 코인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모든 면에 따라하는 게 아니고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한 거긴 하지만 비트코인에서 그 화폐 현상을 재현하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작가님께서는 한마디로 이 아무것도 아닌 대청봉에서 나눠준 코인이 어떻게 가치를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실험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 따지면 가치가 없었던 거죠. 0원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0원짜리 코인을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처럼 1달러가 넘고 10달러가 넘고 100달러가 넘고 이렇게 1억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실험을 작가님께서는 해보고 싶었던 거죠. 이게 공식적인 가격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거래소에 상장도 안 돼 있고 공시지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들끼리 P2P로 거래하거나 그 모빅매니아라는 그런 P2P 어플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가격 내에서는 지금 60만 원대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사람마다 이유는 다양할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트모빅의 기업형 블록체인에 꽂힌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 했으니까 비트코인 캐시처럼 한번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떤 관점에서 투자했냐면 이 작가님께서 10년 전부터 그러니까 커뮤니티 관점으로 투자했거든요. 작가님께서 10년 전부터 그 비트코인 강의를 하셨고 그거에 대한 팬덤이 있었고 또 지혜족보 유튜브를 통해서 지혜족보 유튜브를 보는 팬덤이 있었고 또 오태민 작가님이 따로 하시는 독서클럽에서 그 독서클럽을 계속 듣고 있는 팬덤이 있었을 거거든요. 이런 팬덤들이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그 커뮤니티 때문에 그 대청봉 그 관악산에서 처음엔 관악산이었거든요. 관악산에서 코인을 나눠주기 전부터 이미 가치가 형성돼 있다고 저는 판단해서 투자한 거였어요. 굳이 따지자면
기업형 블록체인을 한다, 뭐 화폐 현상을 재현하겠다, 저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이 커뮤니티가 아무 가치 없는 이 코인을 가치를 만든다, 그 포인트가 중요해서 투자한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비트코인도 그런 거잖아요. 무가치했던 거를 가치 있게 인정하면서 가치가 생긴 거니까. 제가 17년부터 24년까지 보면은 망했던 코인들의 특징이 한 3가지 정도 있거든요. 첫째는 운영이 미숙하거나 개발이 미숙한 경우가 있고, 둘째는 탄탄한 커뮤니티를 만들지 못한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그 사업을 하는 주체가 이 가격이 펌핑됐을 때 과한 매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해줬던 벤처 캐피탈들이 수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 과하게 매도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망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를 한번 보면서 체크해 보자면, 첫째는 운영이나 개발이 미숙한가를 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비트모빙은 이제 1년 차거든요. 1년 차 치고는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JTBC랑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지금 인사동에서 그 안녕 인사동이라는 장소에서 그 아메리카 팝아트전에서 그 굿즈를 판매하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게 하루에 200명이 맥스로 하는 한정 이벤트거든요. 5월 초부터 했는데 지금 5월 초부터 지금까지 열기가 커가지고 항상 200명이 꽉 차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양대랑, 물론 MOU지만 MOU 이후에 MOU를 체결하고 한양대에서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를 개설하게 됐거든요. 거기서 이제 개설해가지고 그 화폐 철학과를 수료하면은 그 수료한 엑스의 만큼의 일부분을 비트모빅으로 이제 리펀드 해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레이벤 선글라스 판매 이벤트도 했었고, 글램피딕을 CU에서 판매하는 이벤트도 했었고, 아이폰을 판매하는 이벤트도 했었는데, 아이폰은 2,000명이었는데 꽉 찼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는 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개발에서는 제가 그쪽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운영하는 면에서는 1년차 치고는 많은 걸 했고, 많은 사람들이 딸려와서 계속 해주고 있죠. 지속적으로 잘 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탄탄한 커뮤니티가 있는가도 봐야 하잖아요. 대부분의 망하는 암호화폐들은 커뮤니티를 못 만들거든요. 이 커뮤니티 관점을 잘 이해 못해서 내가 그냥 이 좋은 물건만 빚으면은 알아서 사람들이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물건을 만들었다, 그럼 사람들이 오냐? 안 오거든요. 사람들이 오는 것도 마케팅을 해야 되고 광고를 해야 되고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서 말한 것처럼 행사할 때마다 꽉 차는 열기를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되게 커뮤니티가 탄탄한 거죠. 그리고 셋째,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과도한 매도를 했는가, 아니면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이 매도했던가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일단은 비트모빙은 투자를 받지 않은 프로젝트거든요. 투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은 없고, 그럼 작가님이 1,400만 개를 공공재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작가님이 갖지 않겠다고 했고 매도하지 않겠다고는 말했어요. 그런데 매도하지 않는 거는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갑자기 작가님이 분명 지금 판에서 매도하는 게 작가님한테도 불이익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변심을 해서 매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에 되게 큰 타격이 갈 수는 있겠죠. 그거는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2년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판매할 수도 있고 3년 후에 갑자기 뜬금없이 매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직은 안 했기 때문에 지금 1년 차를 종합해서 보자면은 되게 괜찮은 형태인 것 같아요. 상태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는 거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 아이폰은 진짜 말대로 아이폰을 예를 들어 내 돈 주고 사면은 그 아이폰에 대한 가격만큼 그 비트모빅의 공공재를 에어드랍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굿즈 판매도 그냥 굿즈에는 암호화폐를 비트모빅을 주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게 비트모빅에서 만든 프로젝트니까 그 굿즈를 모으고 싶어서 사시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분들이, 여기 모이는 커뮤니티 회원들이 이 비트모빅의 가치를 다 다른 이유지만 가치를 인정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행사가 있을 때마다 모이는 거죠. 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으면은 굳이 비트모빅 받으러 안 오죠. 커뮤니티들이 인정했고 실제로도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죠. 지속 가능한 거는 아직까지는 지속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앞서 말했던 그런 행사들이 계속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안녕인사동도 계속 하고 있지만 거기서 팝아트전
굿즈 판매를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도 한 달 내내 계속 열기가 가득 차 있거든요. 그리고 또 토닥토닥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거는 신생아에게 신생아를 낳으면은 그 신생아에 낳은 거를 인증을 해주면은 1모빅을 주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런 프로젝트를 해도 실제로 받는 분들이 있고 가치를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속 가능하다는 어떤 걸로 봐야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비트모빅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는가 못 되는가를 봐야 돼요. 가치가 계속 인정될 수 있는가 인정될 수 없는가. 한마디로 지금 가치가 붕괴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이 비트모빅이라는 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믿는 인원들이 적어지면 지속 불가능하겠죠. 근데 아직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플레이어들 그 암호화폐 이 비트모빅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고 있고 또 이 가치를 계속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붕괴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락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지속 가능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그게 점차 불가능해지는 분위기가 보이면은 이 광고 효과도 없어지겠죠. 비트모빅의 가치를 유지하는가 유지 못하는가가 중요한 관건이죠. 결국에는 비트모빅이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이용되기 위해서 레이어 1 코인이잖아요. 근데 레이어 1 코인은 시가총액이 좀 그래도 수십조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통돼 있는 물량이 락업돼 있는 거나 공공재를 제외하면 200만 개 정도거든요. 근데 보통 암호화폐계에선 시가총액을 계산할 때 유통 물량으로 보는 게 좀 대중적이거든요. 그럼 200만 개 곱하기 60만 원을 하면은 거의 1조가 조금 넘는 금액이거든요. 근데 1조가 넘는 금액으로는 레이어 1을 코인으로 정상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 레이어 1이 1조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 레이어 1에 1조 이상의 사업을 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수십조에서 100조 막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걸로만 쳐더라도 수배에서 수십 배는 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만 보면은 물론 그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제대로 된 레이어 1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자릿수의 조단이 돼야 되는 거죠. 일단은 작가님께서 공공재 물량을 넘기고 소각하면은 그때부터는 상장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을 누가 상장시켜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을 사토시가 상장시킨 게 아니라 그냥 거래소에서 임의로 상장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상장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래소에서 물량을 모아서 상장시킬 수도 있는 거고 작가님께서 자기 공공재 물량을 시원하게 다 털고 다 소각한 이후에는 상장하는 데 도움을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작가님께서 최대한 상장을 안 하려고 했던 이유가 상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모빅을 다른 기업이나 특정 기업들한테 넘기기 위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적인 가격이 없는 상태에서 넘겨주는 게 급선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하고 싶어도 상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였죠. 그렇기 위해서는 결국엔 상장되기 위해서는 깔끔하게 이 공공재 물량도 다른 데 다 전달되고 나머지 더 이상 쓰지 못하는 물량은 오태민 작가님이 공공재를 못 쓰게 다 소각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부담 없게 상장할 수 있겠죠. 이 비트코인 캐시가 나오기 전에 이 비트코인을 하드포크하면 가격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자. 이런 취지로 대기업에 이야기를 했지만 다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결국엔 창시자는 팔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기업이 만들었다면은 자기는 개발자로 빠지는 거니까 자신의 물량을 챙길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실패하고 기업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만들질 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기업들이 반대했던 이유는 뭔 소린지 모르겠다, 사기 같다, 말도 안 된다 이런 관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너네들이 틀린 거야, 내가 진짜라는 걸 보여주겠어 하고 자신이 직접 만든 건데 직접 자기가 창시자기 때문에 자신의 물량을 가질 수 없고 자신이 팔 수 없게 돼버린 거죠. 선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안 갖는 게 아니고 가질 수 없는 거죠. 문제가 되기 때문에 증권성 시비가 걸릴 수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못 갖게 된 거죠. 저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 비트모빅이 상장이 안 돼 있는 거는 하나도 안 좋거든요. 저한테는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엔 투자자라는 거는 제가 투자하는 거는 낮은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야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코인계에서 가격이 오르기 위해서는 코인 회사가 일을 잘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메이저 거래소랑 다양한 거래소에 상장이 되는 게 이득이거든요. 예를 들어 비트모빅이 업비트나 바이낸스나 빗썸이나 뭐 코인원이나 이런 데에 투자가 돼 있다. 이러면은
되게 많은 수요를 일으킬 수 있고 그런 단타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면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고 초기에 사신 분들은 이득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없는 거죠. 이거를 구멍가게랑 백화점 같은 걸로 비교해 보자면 백화점은 이런 메이저 거래소고 이 구멍가게는 거의 들어보지 못한 거래소거나 거래소가 없는 상태인 거라고 가정해보고 말해볼게요. 예를 들어 어느 구멍가게에 A라는 상품이 있는데 그냥 모빅이라는 상품이 있어요. 근데 이걸 사기 위해서는 어느 동네 하나에만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직접 알고 있는 사람만 거기까지 찾아가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수요도 적고 판매되는 양도 적죠. 그러면은 매수세가 높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백화점에 모빅이 입점이 돼 있으면 이 모빅에 관심 없는 분들도 지나가다가 궁금해서 살 수도 있고 많은 수요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비트모빅이 상장 안 돼 있는 거는 너무 메리트 없는 거고 저에게는 굳이 비트모빅 관점에서 메리트를 찾자면 상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매니아층이 오는 거죠. 이걸 알고 여기까지 찾아올 정도면은 마니아층인 거고 장기 투자자일 가능성이 더 높고 이분들은 오히려 매도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지지선을 오히려 유지해 줄 수 있는 거죠. 단단하게 콘크리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이득인데 저 같은 투자자한테는 이득은 없죠. 제가 원래 알트코인으로 처음 투자했기 때문에 그냥 어떤 거 투자해야 되는 게 있으면 여기에 한 1,000만 원 정도 넣어볼까? 그냥 2,000만 원 정도 넣어볼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17년 한 말쯤에 알게 됐거든요. 근데 비트코인을 알려고 해서 알았다기보다는 그 경상도 쪽에 그 원자력 발전소 관련된 시설에서 소방 설비 점검하는 알바가 있었거든요. 2주 정도 하는 알바가. 그게 잠깐 하게 돼가지고 왜냐면 그 자격증이 필요했는데 제가 때마침 자격증이 있었고 그때 잠시 쉬고 있어가지고 그 업체에서 해줄 수 있냐고 해서 2주 동안 보조로 갔던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 있었던 관리사분이 원래 주식을 하시던 분이에요. 주식을 하시던 분인데 그 갑자기 비트코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고모였는지 친척이었는지 누가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다더라. 근데 얼마였는데 얼마까지 올랐다더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겼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막 1,000만 원이다. 뭐 며칠 지나니까 1,500이다. 막 이런 소식이 들리니까 이거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처음에 그렇게 진입하게 됐고 근데 다른 알트코인 투자자들처럼 알트 샀죠. 비트코인 사진 않잖아요. 비트코인을 알게 됐지만 비트코인 사진 않는 그랬던 거였죠. 다 똑같죠. 그 초기에는. 제가 그때 아직 어렸어가지고 왜냐면 7년 전이니까 그리고 제가 투자를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뭐 당연히 부동산은 투자 못했고 그 주식 같은 것도 투자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거리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주식을 투자하고 있었으면은 이거 주식이랑 비교해서 말도 안 돼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맨 처음이었거든요. 그 투자가. 그래가지고 거부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그럼 신세대 화폐가 되나 그냥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가볍게 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는 17년 말이었으니까 17년 말이 이게 2,000만 원 비트코인의 경우에 2,000만 원 찍고 이제 쭉 떨어지는 그런 해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들어간 게 때마침 어차피 고점이었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을 투자해도 비트코인도 400만 원, 600만 원 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다 버티지 못했죠. 그래도 언젠가 오르겠거니 하고 비트코인을 샀어야 되는데 계속 알트코인만 사다 보니까 17년 지나가고 18년 지나가고 19년 지나갔는데도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오히려 오르진 않고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르진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토탈 17년부터 19년까지 부모님 돈도 있었기 때문에 3억 3천 정도를 손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3억 3천이 500만 원이 된 거죠. 그런 경험이 있었죠. 19년도에 결국에는 500만 원이 남았었고 그래서 그거라도 건지겠다고 뺐었거든요. 그러다가 21년도에 재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21년도에 그러니까 시기를 보고 투자한 건 아니었고 그냥 19년에서 20년 다른 일을 하다가 21년도에 한번 다시 해보자 하고 했던 거였는데 다행히 그때가 상승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바뀌었더라고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저도 18년도 19년도엔 덱스는 있었어요. 덱스는 있었는데 덱스에 대중화가 온다 이런 소리는 있었지만 덱스를 실제로 써보면 쓸 수가 없을 정도로 되게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21년도에 덱스는 뭐 이름도 유니스왑, 뭐 팬케이크스왑, 스시스왑 이름부터 스킴 같았는데 알고 보니 대중적으로 쓰이는 덱스였고 그럼 난 덱스에 있는 시가총액이 낮은 토큰들 중에서
좀 투자를 제대로 받은 거 한번 골라보자. 그럼 덱스에서 잘 고르면은 나중에 빗썸이나 뭐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투자했었죠. 왜냐면 액수가 500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부피가 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걸 투자해서는 그렇게 내 3억 3천을 복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은 걸 투자하다가 운 좋게 시장이 좋게 맞물려서 상승장의 수익을 본 거죠. 수익을 보고 나서 달라진 점은 당연히 이 3억 3천 잃은 거에 배로 벌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모님 거를 다 갚았다는 안도감도 있었고, 그리고 제가 원래 사치를 부리거나 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뭐 시계를 사거나 비싼 차를 타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오히려 그런 거죠. 지금 달라진 점은 예를 들어 5천 원짜리 밥 먹을 거 10,000원짜리 사 먹고, 제가 초밥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초밥 한 예를 들어 2달에 한 번 먹을 거 2달에 2번 먹을 수 있고, 예를 들어 대중교통 버스 타기 싫을 때 택시 한 번 더 탈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좀 돈에 구애되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다, 그 정도의 관점으로는 바뀐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사긴 샀었는데 샀던 이유는 17년부터 18년이 ICO 붐이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더리움으로 투자를 받았는데, 근데 비트코인으로 투자받는 ICO도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산 건 있지만 비트코인을 장기 보유하겠다 해서 샀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7년 만에 1억이 될 줄 몰랐거든요. 네, 그렇죠. 왜냐면 저는 비트코인은 당연히 사야 되고 비트코인은 암호화폐계에서 불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개미다 보니까 탐욕이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코인들이 비트코인보다 상승폭이 높잖아요. 그런 상승폭을 최대한 벌고 번 다음에 비트코인을 사고 싶다는 욕심이 있어서 여태까지 못 샀던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그러니까 스캠이 많잖아요. 왜냐면 이게 법이 없었고, 그나마 체크해도 안 되긴 하지만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이 회사가 보통 정상적인 거래소에 상장하는 코인들은 보통 이미 벤처 캐피탈이 붙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다 볼 수 있게 공시가 돼 있어요. 최소한 정상적인 벤처 캐피탈에 투자한 기록이 있는가, 그런 걸 체크하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 CEO가 어떤 일을 했었나, 그런 것도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되고, 물론 체크한다고 다 거를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규칙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아예 투자받지 않은 코인들은 거의 없거든요. 현재는 그냥 비트코인 ETF 이후에 ETF로 인한 그러니까 부자들의 자금도 들어온 거 있고, 그리고 장도 좋았고, 오히려 이더리움 ETF, 현물 ETF가 거의 승인 났잖아요. 거의 반은 아니지만 일단 거의 승인 난 건데, 그런 것 때문에 원래 그 알트에 관심 갖다가 비트코인으로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더리움 현물 ETF 때문에 더 비트코인으로 들어오는 장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고, 단지 좀 리스크라고 하면은 최근에 오늘 보니까 마운트 곡스 물량이 움직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어떤 이유로 움직인지는 제가 정확히 체크는 오늘 못했지만 아마 그거를 결국에는 줘야 되니까 그때 묶여있던 사람들한테 줘야 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거를 이번 비트코인이 감당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진짜로 이게 채권자들한테 나눠 가져서 이제 풀리는 거면은 약간의 하락은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하락할지 모르겠어요. 이 시장이 그걸 견딜 수 있는지는 제가 그 정도로 선구안이 있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아마도 하락은 있겠죠. 왜냐하면 원래 잠겨있던 물량이 풀린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안 팔더라도 그걸 보는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보고 겁이 나서 그 사람들도 같이 매도하게 되거든요. 실제로는 마운트 곡스 물량 나 받았어, 나 안 팔 거야, 진짜로 안 팔았어, 이렇게 말할지라도 시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얘네들 분명 팔 거니까 내가 먼저 팔아야겠다. 그런 연쇄 반응이 오면 좀 하락이 올 수도 있겠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에는 예전에는 저희 같은 개미들이나 아니면 암호화폐로 돈을 번 신흥부자들만 이 암호화폐판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이 현물 ETF 때문에 부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판이 마련됐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현물 ETF 이전에는 저희 같은 개미들이 사는 건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서 내 개인 지갑에 보관할 수도 있고, 거래소에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하드웨어 월렛을 사가지고 보관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액수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런데 부자 입장은 그게 아니거든요. 현물 ETF 전에는 부자들이 자기가 직접 사서 직접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진짜 부자인데 내가 한 200억 어치 정도를 비트코인에 담고 싶은데, 내가 이런 믿을 수 없는 그 거래소에서 200억을 넣고 비트코인을 산 다음에 내가 직접 만든
그 종이에 프라이빗 키를 적은 월렛이나 아니면 30-30만 원짜리 월렛에 내 200억 원어치를 담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자면은 무서워서 절대 담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ETF가 현물 ETF가 됐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담고 싶었던 부자들은 담을 수 있는 판이 마련된 거죠. 왜냐하면 이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기관들이 사건에 대해서 보증을 해줄 거고, 또 이 내가 돈만 내면은 이 기관들이 나 대신 사주고 나 대신 보관을 해주기 때문에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게 된 거죠. 부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살 수 있겠다라는 판이 마련된 거죠. 만약에 그 17년, 18년도였으면 가격이 낮았잖아요. 그때면 진짜 DCA식으로 해도 400~500만 원이었으니까 400~500만 원 DCA에도 1비트코인 금방 모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물론 DCA도 좋은데 그냥 여유가 될 때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예를 들어 아까 전에 마운트 곡수 물량 때문에 하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 하락할지 안 하락할지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를 오른다 내린다 재가지고 제일 최적의 가격에 살 거야, 이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냥 여유 될 때 여유 자금으로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으니까. 근데 DCA 식으로 사더라도 1비트코인은 그냥 모으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DCA 식으로 사도 되긴 하는데 그냥 여유 되실 때 뭐 DCA가 제일 낫긴 하겠네요. 여유가 그게 제일 되고 부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막 대출 엄청 해가지고 산다, 이거는 되게 부정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를 나중에 유지 못하면 그냥 팔아야 되거든요. 처음에 입문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제 비트코인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근데 공부하려면 너무 방대해서 뭘 공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깔끔하게 책으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오태민 작가님의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 읽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처음부터 초기까지에 대한 대략적인 비트코인 얘기가 들어있고 비트코인의 현상 같은 거를 잘 풀어놔가지고 내용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비트코인 외의 걸 좀 공부해야 하고 싶다 이러면 저는 모건 하우절의 돈의 심리학 그 책 되게 추천하거든요. 왜냐면 돈의 심리학이니까 심리학 관련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 책 내용이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오고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를 미리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 어차피 초보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 어차피 투자하게 되면은 그걸 겪어야 되거든요. 미리 책으로 예습을 해가지고 덜 시행착오 겪을 수 있고 덜 고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미 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경험했던 거를 책으로 한번 정확한 분류를 나눠서 챕터별로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좀 더 줄어들겠죠. 고생 덜 하겠죠. 왜냐하면 투자를 하다 보면 기본적인 걸 까먹을 때가 있으니까 복습하는 의미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결국에는 17년부터 물론 제가 실수해서 17년, 19년 고생한 거였지만 17년부터 결국엔 24년까지 7년을 투자를 했잖아요. 결국엔 물론 즐길 걸 못 즐겼다 생각하거든요. 거의 골방에 틀어박혀서 거의 컴퓨터 화면만 보고 답답하면은 운동장 한 바퀴 돌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거창하게 큰 목표라기보다는 조금 한 2년 3년을 좀 러프하게 쉬고 싶다? 좀 그런 마음가짐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거창한 건 없죠. 좀 더 투자에서 좀 내려놓고 좀 쉬고 싶다. 그런 관점이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일단 17년, 19년에는 거의 ICO로 날렸어요. 왜냐면 ICO는 일단 내가 그 이더리움을 주던 비트코인을 주고 나서 이 회사가 나한테 코인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7년 말부터 결국에는 코인의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이 코인을 받아봤자 이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더리움을 갖고 있었으면,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으면 오히려 수익이었는데 손해였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500만 원 남은 돈을 참다가 진짜 끝까지 속된 말로 존버를 하다가 뺐는데 알고 보니까 20년 말부터 21년도에 그 마지막 남은 코인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그 500만 원이 50억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유동성도 충분했기 때문에 뺄 수가 있었거든요. 충분히. 그러니까 내가 그 50억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이건 모르겠지만 만져볼 기회라도 있었는데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그게 코인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처음에 올비트라는 거래소의 에이팟이라는 코인이었어요. 그걸 처음에 2천만 원을 샀는데 500만 원이 된 거죠. 바로 나오자마자 네토막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하고 빼버렸는데 그게 나중에 CEO가 바뀌고 오르빗 체인이라는 약간 클레이튼 브릿지 역할을 하는 그런 코인으로 바뀌더라고요. 토큰으로.
그러면서 그게 계속 오르다가 21년도에는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50억을 제가 봐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50억이었는데 은퇴했는데 이런 머리가 너무 아팠기 때문에 악바리로 21년도에 다시 공부해서 다시 투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런 얘기였고 제가 이제 벌게 된 건 21년도에 덱스가 생겼다고 했잖아요. 덱스를 공부하니까 이상한 밈코인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강아지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뭐 대표적으로 도지도 있겠지만 그런 이상한 코인들이 너무 많은데 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샀던 이 밈코인들이 운 좋게 커뮤니티가 좋으면은 아무 가치 없는 이 무가치한 코인들이 커뮤니티 때문에 가격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밈코인으로 좀 더 수익을 받고 그 밈코인으로 수익을 본 거를 이제 덱스에 있는 아직 덱스에는 있지만 투자를 받았고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들을 골라서 시가총이 낮은 것 중에 이게 2천만 원, 3천만 원 뿌려놨더니 어떤 건 바이낸스도 가고 어떤 건 빗썸도 가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4천에서 5천을 넣어놨는데 아마 그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를 넣어놨는데 6개월을 기다리니까 빗썸에 상장되면서 엄청나게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대비 첫 덱스 대비 한 30-40배가 오르게 되더라고요. 덕분에 그것 때문에 미천을 마련해가지고 조그마한 꼬마 빌딩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죠. 운이었죠. 왜냐면 다른 거는 그렇게 상승이 있더라도 그렇게 상승폭 큰 건 없었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 미면상이나 아니면 알트코인 현상은 절대 사람인 이상 끝나지 않거든요. 왜냐면 높은 걸 바라보면 밑에 걸 사고 싶어 하는 게 사람 심리여서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삼성을 뭐라고 하는 거지만 예를 들어 삼성이 제일 크기 때문에 야 삼성 넣어봤자 2배 벌겠냐? 어떤 거 넣으면은 수십 배 벌 수도 있는데 이러면은 그건 수십 배에 혹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물론 그러다가 다 망하는 게 많긴 하겠지만 이러한 사람의 심리 때문에 이 알트코인의 펌프앤덤프 현상은 끝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내가 잘 찾을 수 있냐 못 찾냐의 문제인데 기회는 항상 열려있죠.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저도 찾았으면 계속 돈만 벌었겠죠. 근데 찾기가 어렵죠. 예상을 전혀 못했죠. 왜냐면 그 예상을 했으면 속된 말로 자 팬티까지 팔아서 다 끌어모아서 샀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예상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안 산 거거든요. 못 산 거죠. 네. 이미 호재가 나오면은 호재가 해소된 거죠. 원래 뜬 소문에 사서 호재 때 파는 게 암호화폐에서는 좀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미 소문이 나면은 모두가 아는데 나도 알고 너도 알면은 끝인 거죠. 그래서 한번 그렇게 기회 한번 놓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는 사게 되면은 한번 좀 정비되고 또 새로운 호재가 나올 준비가 되면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게 좀 애매한 게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돼서 그럼 증권성 시비가 해결됐나? 이런 관점은 좀 애매한 포지션이거든요. 왜냐면 비트코인은 창시자도 없고 투자도 안 받았고 스테이킹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ICO를 하면서 비트코인을 투자 자금으로 받았고 비탈릭 부텔이라는 그 창시자가 있고 현재 존재하고 그리고 스테이킹이라는 이자를 주는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EC가 그런 관점에서 계속 증권성 시비를 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현물 ETF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를 들어 아크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현물 ETF를 발행하는 기관들의 내용을 보면은 스테이킹은 안 하겠다고 하거든요. 한마디로 내가 너네들 자금을 받아서 이더리움은 사지만 이더리움에서 제일 중요한 POS에서 제일 중요한 스테이킹 이자는 안 받을 거야, 안 넣을 거야, 너네 이자는 못 받아 이렇게 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 그걸 거예요. 크라켄이라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그 거래소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SEC가 그거에 대해 딴지를 거니까 결국에는 한 3천만 달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스테이킹을 철회했거든요. 그래서 ETF의 내용에는 현물 ETF 내용에는 스테이킹이 빠져버린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현물 ETF에 스테이킹이 빠진 거지 이더리움 자체는 스테이킹을 하고 있거든요. 이더리움이라는 주체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스테이킹이 있고 투자받은 기록이 있는 한 SEC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SEC의 원래 포지션으로는 증권성 시비에 벗어나기 어렵죠. 좀 모순되는 거죠. ETF랑 좀 따로 노는 느낌도 있죠.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은 이 암호화폐계에서 너무 절대적인 거였어요. 이 투자도 받지 않았고 SEC가 말하는 그런 증권성 시비에 걸리는 그런 조건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의 문제였지 현물 ETF는 언젠간 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투자도 받았고 스테이킹까지 하고 있네? 이러면은 증권성 시비에 때문에 당연히 현물 ETF가 안 될 거라 생각한 건데 이더리움이 돼버렸기 때문에 제3의
현물 ETF, 제4의 현물 ETF, 제5의 현물 ETF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버린 거죠. 일단은 순위권 50위권 안에 있는 암호화폐들은 이더리움도 했네, 나도 할 수 있겠는 걸 다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뭐 시가총액이 높은 솔라나가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거의 순위권도 5위고 이더리움이랑 따지면 딱히 다를 것도 없거든요. 뭐 좀 더 빠르고 시스템적으로 다르다, 이거 말고는 이더리움이랑 비교해서도 다를 게 없거든요. 이더리움도 투자받았고 솔라나도 투자받았고 안 될 이유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 거죠. 솔라나도 될 가능성도 있죠. BNB도 될 가능성도 있다 생각했는데 BNB는 아무래도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좀 걸릴 게 많아서 못 될 것 같은데 솔라나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냥 50위권 안에 있으면, 한 100위권 50위권 안에 있으면 안에 있는 토큰들이나 코인들은 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이더리움으로 들어가고, 또 이더리움이 아니라 더 싼 시가총액이 낮은 코인으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파이가 커지고 시가총액이 높아지면은 뭐 그렇게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예를 들어 비트코인에 100%의 인원이 투자될 거 이더리움에 30% 들어갔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액수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수익적인 면으로는 어차피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어디 하나에 집중적으로 쏠린다, 이거는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 삼성만 오른다고 LG 안 오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결국엔 이더리움 ETF 승인으로 제일 수혜본 거는, 일단은 ETF가 승인될 때 이더리움도 오르긴 올랐거든요. 그런데 제일 많이 승인된 거는 이더리움에서 ERC20 계열 토큰들 중에 밈코인들이 제일 많은 수혜를 받거든요. 근데 이유가 단순해요. 이더리움이 인정받았네? 근데 우리 이더리움 레이어 1에 있는 토큰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괜찮아 해서 이런 논리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제일 많이 오른 게 그 개구리 얼굴 그려져 있는 페페 토큰이거든요. 페페가 제일 많이 올랐죠. 밈코인이 있다기보다는 이미 ETF가 현물 ETF가 진행되면서 이더리움도 좀 더 올랐고 이 밈들도 한번 팍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는 한번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은 해볼 수 있겠죠. 결국엔 이더리움이 됐기 때문에 다른 애들도 될 거야. 다른 코인들도 될 건데, 예를 들어 솔라나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솔라나가 ETF에 도전을 하고 ETF가 될 것 같은, 승인될 것 같은 현물 ETF가 될 것 같은 뉘앙스가 풍기면은 솔라나가 오르면서 이더리움 같이 반복되겠죠. 결국엔 솔라나 계열에 있는 토큰들이 오르겠죠. 밈이 오른다기보단 솔라나 계열에 있는 토큰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 현물 ETF에 도전하는 레이어 1들 딸려있는 토큰들이 수혜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솔라나도 똑같죠. 솔라나도 레이어 1이기 때문에 솔라나가 만약에 얘 또 ETF 승인될 것 같아, 이런 뉘앙스만 풍겨도 그 솔라나 위에 있는 토큰들이 수혜 볼 수 있는 거죠. 꼭 솔라나만이 아니라도 BNB가 승인될 것 같아 이러면 BNB 계열에 있는 토큰들이 오를 거고, 이런 식으로 따라하겠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보여줘 버렸잖아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계열에 있는 토큰들이 그 현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상을 봤고, 우리 모든 플레이어들이 봤기 때문에 따라하게 되겠죠. 반복되는 거죠, 역사가.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는 스테이킹이 없기 때문에 약간 반쪽짜리 이더리움을 구매하는 느낌이잖아요. 근데 진짜 홍콩에서 진짜 스테이킹 이자까지 받게 해주겠다 이러면은 충분히 큰 수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홍콩에 있는 ETF를 많이 삼으로써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는 데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런 말들이 많거든요. 까봐야 알지만 미국에 있는 이더리움 현물 ETF들은 결국엔 스테이킹이 없기 때문에 그거 수요가 있겠냐, 그냥 그거 누가 사냐, 그냥 이더리움 사서 하지, 그냥 내가 직접 사서 스테이킹하고 말지,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홍콩에서 그렇게 진짜로 승인한다면 재밌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많은 물량이 홍콩으로 쏠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현물 ETF나 이더리움 현물 ETF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품으려고 한 거잖아요. 그런 관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솔라나나 다른 알트코인을 미국이 어느 정도의 관심도로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우리 미국 국민들, 우리 미국 기업들이 많이 품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코인들이기 때문에 이 홍콩에 뺏길 수 없어 하면은 자기들도 또 그렇게 ETF를 다시 승인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물량 뺏기 싸움이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꽁으로, 그냥 속된 말로 꽁으로
현물 ETF를 함으로써 홍콩이 다 가져가는 거를 미국이 두고 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홍콩이 좀 중국에서 좀 자유롭다 하더라도 결국엔 중국 거잖아요. 결국엔 중국에 병합이 됐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껄끄럽겠죠. 이건 제일 중요한 건데 현금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너무 뻔하고 뭐 현금이 있어 이런 소리 하겠지만 진짜 현금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A라는 코인이나 A라는 토큰이 너무 유망해가지고 내가 있는 돈의 가용 범위에 거의 90% 100%를 넣었는데 나중에 두세 달 지나가지고 B라는 너무 유망한 게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사고 싶잖아요. 그럼 살려면 A라는 코인에서 빼서 사면 되긴 하지만 근데 A라는 코인이 그 두세 달간 떨어졌으면은 떨어진 상태에서 손해를 보고 사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손해를 본 거죠. 차라리 A라는 코인에 적당히 넣어놓고 새로운 기회를 보고 기다리면서 이 현금을 들고 있다가 B라는 코인이 나왔을 때 투자를 했으면 너무 좋았겠죠. 그러니까 현금은 항상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면은 한 4분의 1씩 나눌 것 같거든요. 4분의 1 비트코인 가져가고 4분의 1 비트모빌 가져가고 4분의 1 현금 가져가고 또 4분의 1은 알트코인인데 알트코인 중에 요즘에 민코인 투자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4분의 1이 민코인인 이유는 그 무가치한 게 가치를 만드는 현상이 너무 재밌거든요. 그 커뮤니티가 노는 모습도 재밌고 물론 스캠이나 팔고 나가는 러그풀이나 이런 것도 심하지만 그 현상이 생기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지켜보려고 투자할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덱스에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민코인들이 원래 장난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소의 상장을 초반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투자를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좀 코딩할 줄 알아서 만든 다음에 덱스에는 자유롭게 예치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코인 걸어서 예치해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관심 있는 분들이 사서 들어왔다가 텔레그램 같은데 뭐 디스코드 같은데 모여서 떠들다가 왁자지껄하면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덱스를 잘 찾아봐야죠. 그러니까 덱스도 잘 봐야 되고 오히려 좀 트위터에서 홍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트위터 같은 것도 좀 봐야 되고 그런데 스캠이 너무 많긴 하죠. 왜냐하면 덱스라는 데는 자유롭게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먹고 나가도 할 말이 없죠. 애초에 그 민코인들을 로드맵을 보면은 장난으로 만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먹고 튀어도 할 말이 없죠.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절대 스캠 못 거르는 것 같고요. 그냥 넣으면은 날릴 거다라는 생각으로 하신 게 맞고 왜냐면 수많은 민코인들이 많았지만 결국에는 메이저가 된 거는 도지나 뭐 시바이누나 페페나 이런 거밖에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거를 수는 없고 굳이 따지면 내가 부담 안 드는 선에서 투자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저도 영원히 된다는 각오로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 덱스에 있는 코인들은 토큰들은 커뮤니티는 결국에는 그 텔레그램이나 디스코드를 운영하긴 하는데 거기 보면은 되게 단단한 커뮤니티들이 많아요.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유튜브에 올리고 트위터에 올리고 영상 만들고 그림 만들고 홍보하고 스스로 하거든요. 돈을 받는 것도 아닌데 문제는 그 커뮤니티가 탄탄하다 하더라도 그 코인을 만든 사람이 검증됐냐는 별개거든요. 열심히 만들어서 가격 올리고 있는데 진짜 페페나 시바이누나 도지같이 되고 있는데 개발자가 나 이거 지금 털면 100억 벌 수 있겠네 하고 다 털고 나가버리면 우리가 만든 커뮤니티는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창시자도 잘 만나는 것도 운이에요. 왜냐면 밈코인은 보통 창시자에 대한 전적이 없거든요. 볼 수 있는 게 따로 거의 익명이기 때문에 복불복인 거죠. 운이 없으면 죽는 게임인 거죠. 다 만들어놨더니 낼름 해버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뮤니티도 완벽해야 되고 그 창시자도 완벽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 투자를 떠나서 암호화폐 투자, 저는 암호화폐 투자를 해왔지만 암호화폐 투자나 뭐 주식 투자나 상관없고 내 인생에 있어서 다들 포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17년 19년에 거의 전재산 저희 집안에 있는 거의 전재산에 날려서 거의 말아먹을 뻔했지만 포기를 안 했기 때문에 기회라도 잡은 거거든요. 포기 안 한다고 기회 오는 건 아닌데 포기하면 진짜 기회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끝까지 내가 어차피 진짜 땅 파서 관짝 들어갈 거 아니면 인생에 있어서 일이면 일, 투자면 투자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